네, 안녕하십니까. 정거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건축물 구조와 마감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되겠죠? 대지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외부 마감재, 지붕 마감재, 내부 마감재, 이렇게 다양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까지, 대지까지 해가지고, 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매번 이제 녹화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스마트 시설안전 관리 매니저 여러분들 교육을 듣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매번 이제 공부하는 모습 하루하루 이제 어제보다 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 발전해가는 모습들, 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만큼 제 멋진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매니저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물의 구조와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구도안전 관련 김명식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보시면은요. 오늘은 이제 건축물이 그럼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건축물에 대해서 짓기 전에 토지,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계하고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들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제 재료. 건축물 구조체의 재료죠. 뭐 콘크리트든 뭐 조적조든 이러한 구조체에 대해서 간단히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붕, 외부, 내부 마감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이제 건축물의 이제 개념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차근히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대지 면적이라고 있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라는 게 필요하죠. 대지,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된 이제 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지라고 하는데요. 건축법상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한 토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면적, 뭐 이렇게 뭐 좀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토지라고 한번 나와 있어요. 그럼 토지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건축물을 짓기 위한 요 바닥 보면 이제 대지가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대지가 있는데 이러한 대지, 아, 이 큰 범위에서는 일단 토지라고 하죠. 이 토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일단은 땅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대지니까 우리가 지목이라고 하죠. 지목의 대라고 합니다. 대라고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논밭이 있겠죠. 논밭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논이라든가 논에서는 이제 벼나 연, 미나리 등을 재배할 수 있는 논을 우리가 답이라고 하죠. 답이라고 하고 그 외에 뭐 밭 같은 경우에는 전이라고 하죠. 전이라고 하고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목상 과라고 합니다. 과라고. 자, 그리고 이제 산림이 있겠죠? 산림, 모래, 습지, 황무지 이러한 임야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지목 같은 경우에 총 28가지, 총 28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대지죠. 대지, 지목이 대여야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거 용도인 뭐 다세주택이든 아파트든 사무실이든 점포든 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대지, 하나의 전, 하나의 논, 하나의 밭 이렇게 대지를 세는 단위를 이제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필지라고 하죠. 그래서 한 필지, 두 필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대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뭐 건축 면적, 연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그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100제곱미터가 있고 우리가 그 위에다가 건물을 한 50제곱미터의 면적 정도로 지으려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대지
100제곱미터 분의, 그쵸? 건축, 건축 면적 한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를 이제 짓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한 50%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비율,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한다. 건폐율. 그렇죠? 건폐율의 개념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건축 면적,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에 건축 1층에다가 50, 2층에다가 50제곱미터, 뭐 3층 50제곱미터, 4층 50제곱미터 이렇게 한 4개 층 정도, 4개 층으로 이제 건축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지 면적은 이제 그대로겠죠?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그대로고 그 위에서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4개 층이잖아요. 50 곱하기 4 하니까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 마찬가지로 100분의 200이 되니까 200%가 되겠죠. 200%. 이렇게 대지 면적과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적률. 따라서 이러한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한 게 용적률이다. 따라서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50제곱미터만큼 했다고 하면은 건폐율은 50%. 그리고 그렇게 4개 층까지 지었다라고 하면 50 곱하기 4 하면 200제곱미터잖아요. 따라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에 연면적 200제곱미터니까 여기서 용적률은 200%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건축물 이제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에는 일단은 특히 이제 건축 허가일과 착공일, 사용 승인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허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도면을 구비해서 도면대로 건설하겠다고 관할구청에 허가를 신청한 날이잖아요. 신청한 날이니까 어떻게 되죠? 도면을 또 구비했다는 게 중요한데 건축 허가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모든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는 모든 기준들이 있거든요. 뭐 에너지적 설계 기준이든 건축물 구조 기준이든 각종 기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기준들이 허가일 날짜로 됩니다. 허가일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기준은 계속 상향됩니다. 상향돼요. 계속 상향되는 부분들이라서 따라서 허가일이 현재 시점과 가까일수록 최신 기준을 적용을 받겠죠. 따라서 허가일이 현재와 가까울수록 이 최신 기준을 적용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때에 뭐 단열 기준이라든가 각종 상향된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착공일, 사용 승인일이 있겠죠. 착공일은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한 날이고, 사용 승인일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청에서 건물이 이제 다 지어졌다, 승인을 받은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중에서 또 여기 건축물 대장에서 참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또 좀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 지표 점수, 녹색 건축 인증, 뭐 지능형 건축물 인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 지표, 녹색 건축 인증, 뭐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뭐 단열재라든가 전기라든가 기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이 최신식에 맞게 뭔가 효율적으로 이제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그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 아파트는 어떻죠? 뭐 차가 들어오면 차가 들어왔다, 뭐 아니면 불이 자동으로 꺼진다라든가 에너지를 이제 그 스스로 절약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원격으로 또 뭐 불을 실내에 불도 끌 수 있고 보일러도 켜고 끌 수 있고 이렇게 점점 더 이 건축물도 이제 발전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건축 구조적인 부분들은 크게 뭐 변화가 없는데 예전이랑 비교를 해서 건축물 구조보다는 특히 정보통신 쪽, 통신 쪽, 전기 쪽, 설비 쪽에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이런 기준들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따라서 어떻게 되죠?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따라서 뭐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무래도 이제 대지죠. 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에 더불어서 만만치 않게 이러한 각종 기준들이 이제 점점 강화되면서 이러한 그 건축물을 짓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제로 에너지라든가 건축물 에너지, 에너지 성능 지표, 녹색 건축 인증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절약 설계 기준, 설계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펜으로 좀 써지니까 제 평상시 글씨보다 잘 안 써지네요, 글씨가. 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게 요 네 가지 이런 기준의 기본이 됩니다. 에너지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의 뼈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겨울에는 춥지 않아야 되고 여름에는 덥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은 단열재. 단열재.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이제 그 인면으로 볼 때 콘크리트 벽체가 있죠. 콘크리트 벽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내부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붙입니다. 예.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부에다가 붙이죠. 그리고 석고보드를 이렇게 석고보드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쪽이 외부, 안쪽이 내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단열재라든가 특히 건축물에 들어가는 창호 있죠. 창호 우리가 밖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창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창호가 이렇게 설치된다라고 하면은 다 요즘은 대부분 이중창호죠. 이중창호인데 그 중에서도 유리, 아, 유리의 두께라든가 이 유리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단열 효과가 좋은 유리가 있는데 이 단열 효과가 좋은 유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기준이 올라갑니다. 계속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 단열재라든가 유리라든가 전기, 기계적인 부분들 얼마나 효율적인 등급을 쓰는 자재를 쓰기에 이 정도 이상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에요. 따라서 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의해서 뭐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인증이든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든 다 그쪽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한 이 정도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겠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아시죠? 1종, 2종, 3종 시설물, 소규모 취약시설물 이렇게 시설물의 종류를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1종 시설물은 어, 대규모 건축물이죠. 대규모 건축물, 63빌딩 같은 이러한 건축물 기준으로 보면 63빌딩, 부산역 이런 정도 대규모 건축물이 1종 시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종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인다고 하고 하는데 의료시설이라든가 뭐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 뭐 이종 시설물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작은 3종 시설물 뭐 학교라든가 학교 정도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큰 규모의 종합복지관 정도 되는 규모는 삼중생물의 범죄에 속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소규모 취약살입니다. 우리 매니저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소규모 취약살은 1, 2, 3종 시설물이 아니죠. 1, 2, 3종 시설물이 아니고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이 주체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99%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경로당이 한 50, 한 6% 정도? 요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이런 1종, 2종, 3종 세물은 규모가 크니까 민간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회사라든가 안전점검회사 이런 부분들이 이런 회사들에서 돈을 주고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시트법상에서 우리 소규모 취약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 매니저분들이 없을 때는 저희 국토안전 관련 직원이 1년에 한 4,900개, 5,000개까지 점검을 했었어요.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에서 큰 시설물들은 당연히 돈을 내고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이라든가 점검을 받고 진행을 하지만 소규모 취약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부분들을 쓰는 복지설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무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물 안전법에서의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일종 설물 같은 경우에는 21층 이상 연면적, 아까 연면적 우리 배웠죠?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 시설이라든가 관람장,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 요 정도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이라든가 롯데타워, 요 정도는 돼야지 일종 시설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종시설물이죠. 이종시설물에는 그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일단은 들어갑니다. 이 공동주택은 일정한 뭐 임차인이라든가 소유주라든가 일정한 분들만 거주를 하잖아요. 따라서 아파트가 뭐 50층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정 시설물이 아니에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종시설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중에서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종시설물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렇지만은 특히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노유자 시설이 있죠. 이렇게 노유자 시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중에서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 이종시설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이 범주에 속하게 되면은 이러한 1종, 2종, 3종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fms.or.kr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물 종합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1, 2, 3종 시설물들을 다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건축물들이 1, 2, 3종 시설물들이 준공되거나 중복이 되면은 그 모든 설계 도서 있죠. 도면이라든가 뭐 토지 주상도 관련된 도면들을 이 FMS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지 준공이 나요. 등록을 하고 더군다나 뭐 특히 일종 시설물 같이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 안전 점검이라든가 정기 안전 점검보다 한 단계 더 높게 더 까다롭게 하는 정밀 점검 또 정밀 안전 진단까지 주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까지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는 보수가 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시설물이 안전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중 시설물은 이렇게 그 약간 건축 분야랑 틀린데 토목시설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중에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들은 삼중 시설물로 지정을 해요. 그런데 건축 분야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에서 이렇게 뭐 5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숙사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삼중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정을 한 삼중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 안전 점검 있죠? 정기 안전 점검만 실시를 합니다. 소규모 체계사랑 비슷하죠. 다만 전문가에 의한 정기 안전 점검이고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가 되고 그 부분에도 특히나 위험한 시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개측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소규모 취약시설 있죠. 1, 2, 3종 시설물이 아니고 1, 2, 3종 시설물이 아니고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취약시설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우리 점검원분들은 뭐 경로당을 중심으로 당연히 하고 있죠. 경로당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지만 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니저분들이. 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어가지고 뭐 경로당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작년 말에 이제 어린이집은 좀 제외가 됐고 어린이집은 이제 교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리를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들의 주로 이용하는 뭐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뭐 재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이죠. 그리고 전통시장의 이제 주를 이루는 거죠. 거의 99%는 사회복지시설, 나머지 한 1% 정도는 전통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재료에 따라서 구조체를 분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에 따라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조적 구조죠. 영어로는 이제 먼서니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벽돌, 타일, 석재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접착제로 부착시켜 쌓아 만드는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벽돌을 이용해서 쌓는 게 제일 일반적이죠. 어, 타일이나 석재는 몰라도, 석재, 커다란 규모의 석재는 몰라도 타일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기는 힘들죠. 이게 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는 얇은 타일이 아니라 두껍게 뭐 벽돌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모르타르 등의 접착제를 부착시켜 만드는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모르타르라고 하는 거는 시멘트.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시멘트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포틀랜드 이제 시멘트예요.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해가지고 강원도나 이런 지역 보면은 그 석산이 있잖아요. 석회석을 다 채굴 하죠. 석회석을 채굴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루로 분말을 만듭니다. 분말을 만들어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요. 고온으로 가열하는 거를 이제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 시멘트가 아까 이제 작은 검은 돌멩이처럼 이제 뭉쳐요. 그런 거를 이제 클링커라고 하거든요. 클링커라고 하는데 이 클링커를 또 잘게 이제 분쇄를 해줍니다. 분쇄를 해줘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섞어분말 있죠? 그런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시멘트가 된다. 이렇게 시멘트와 더불어서 물과 모래를 섞으면은 흔히들 말하는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이 모르타르를 통해 가지고 벽돌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쌓는 거죠. 별도의 기둥이나 이제 콘크리트 벽체를 설치를 하지 않고 쌓아 올린 벽돌, 블록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자, 우리가 조적 구조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땅이 이렇게 있겠죠. 땅이 있는데 흔들려가지고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땅을 먼저 파고 땅을 이렇게 판 다음에 건축물 기초를 형성을 합니다. 건축물 기초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벽돌을 이제 쌓게 되는 거죠. 벽돌을 쌓게 되고 일반적으로 벽돌을 쌓게 되고 우리가 지붕 슬래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벽돌로 주된 힘을 받는 게 벽돌로 쌓는 게 이제 그 조적 구조다. 그리고 이 벽돌의 두께는 어떻다? 190mm 190mm 이상이 돼야 된다. 90mm 두께 이런 것들은 힘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칸막이 벽체인 거지 힘을 받는 조적 구조에 힘을 받는 벽돌 구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께 190mm로 쌓는 거를 1B 쌓기라고 해요. 1B 쌓기. 1B 쌓기. 이렇게 1B 쌓기 하려면은 벽돌 자체를 이 벽돌 자체 길이가 이제 190mm잖아요. 190mm니까 길이 방향으로 어, 쌓고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겠죠. 쭉쭉쭉쭉 이렇게 쌓아 올려야지 190mm 두께로 쌓는 조적 구조가 될 수가 있고 그게 1B다. 다만 이렇게 쌓은 조적 구조는 이제 횡력이라고 해가지고 지진이 나거나 바람이 불게 되면은 힘이 어떻게 지진 나면 어떻게 땅이 흔들리죠. 땅이 흔들리는데 땅이 대부분은 좌우로 흔들리는 앞뒤 좌우 이렇게 교분 없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좌우면 좌우 앞뒤면 앞뒤 한 방향으로 흔들리거든요. 한 방향으로 흔들리는 이런 힘들 이런 것을 횡력이라고 합니다. 횡력이라고 하고 다만 조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거잖아요. 하나하나를 쌓고 그 사이에다가 모르타르라는 접착제로 이제 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벽돌 자체는 단단할 수가 있겠지만 벽돌과 벽돌의 이은 모르타르가 이제 파손되겠죠. 계속 흔들어주면은 파손돼서 이런 횡력의 지진에 약하다. 이런 정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오른쪽 그림 보면 이제 알죠.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로 주로 하죠. 기초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하고 이건 주된 벽체를 벽돌로 조적 구조로 쌓게 되고 그리고 슬래브 자체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슬래브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 힘이 벽돌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테두리 보라는 거를 벽돌을 따라서 그대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러한 지붕 바닥판을 슬래브를 타설하게 되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로 이게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벽체가 벽돌로 되어 있으면은 조적 구조다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 테두리 보라고 하는 거는 지붕은 당연히 콘크리트로 돼야 되죠. 콘크리트로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벽체 상부 주위를 둘러대서 분산된 벽체를 일체로 연결하는 부재다. 이 벽돌과 지붕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두리보가 있어야지 슬래브 철근도 정착할 수가 있고 지붕 슬래브 하중도 보강할 수가 있고 하중도 균등하게 분산될 수가 있으며 균열도 최소화될 수가 있다. 수축 균열도 최소화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조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내화성이라든가 공사비가 있어요. 공사비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횡력의 말씀대로 지진에 좀 취약하다는 얘기죠. 횡력이 약하다는 얘기고 아까 이제 횡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부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횡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집안이 있으면은 이제 기초를 설치를 하게 되죠. 기초를 설치하고 뭐 건물을 이런 식으로 네모난 단순한 건물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2층짜리 정도 되는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진이 나면은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땅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마찬가지로 이 바람이 태풍 정도 예를 들어 볼까요? 태풍 불면은 이 바람 힘도 무시 못 하거든요. 바람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밀어주는 힘입니다. 옆에서 밀어주는 힘. 이렇게 좌우로 밀어주는 힘. 왼쪽에서 밀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요쪽 측면에서 밀어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좌우로 밀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것도 횡력으로 본다. 좌우 횡력이라는 경우 횡방향이니까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적 구조는 이제 장스팬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 폭 있죠? 이 폭이 너무 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벽돌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죠. 힘들죠. 따라서 이런 조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 방 하나 정도, 한 4m 정도, 4m 정도마다 이런 조적 벽체가 일부라도 좀 있어야지 하중이 균등하게 벽을 통해서 기초로 전달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되는데요. 벽돌 쌓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 쌓기가 있고, 이렇게 마우리 쌓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1B라고 한다고 하는 두께 190mm로 쌓는 거, 그 다음에 0.5B라고 하는 거는 두께 90mm 두께로 쌓는 거, 이런 식으로 1B 쌓기와 0.5B를 벽체 두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구리 쌓기나 기리 쌓기가 있는데요. 마구리 쌓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마구리 쌓기를 보면은 여기가 이쪽이 외부라고 하고 이 안쪽이 실내라고 할게요. 실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마구리면 이 길이면이 아니라 이쪽 끝에 면 담부 짧은 면 이쪽을 이제 마구리라고 하죠. 따라서 이 마구리면이 보이게 쌓는 거, 마구리면이 보이게 쌓게 되면은 요 길이가 190mm잖아요. 따라서 1B 쌓기가 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 쪽에서 이렇게 1에서 190mm 두께로 쌓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조 구조로서 이제 힘을 받는 내력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기립쌓기는 어떻게 되죠? 기립쌓기는 외부에서는 좀 하기 힘듭니다. 하기 힘들고 내부와 내부 사이에서 이 길이면이 보이게 쌓는 거죠. 길이면이 보여야지 이쪽 같은 경우에 요 마오리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mm잖아요. 90mm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칸막이 벽체다. 칸막이 벽체 실내에다가 쌓는 칸막이 벽체로 이제 이런 정도로 좀 쌓는 거고요. 이런 벽돌 쌓기 방식에 따라서 뭐 영식 쌓기도 있고 활안식 쌓기도 있고 불식 쌓기도 있고 미식 쌓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쌓는 방법에 따라서 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히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영식 쌓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식 쌓기가 이제 제일 단단하죠. 제일 단단하게 쌓는 부분들이 영식 쌓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활안식이라든가 불식, 미식은 이런 게 있구나. 쌓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족조 균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조족조 균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균열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경우당을 점검을 갔는데 균열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시공상의 결함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벽돌 자체를 뭐 좀 잘 못 쌓았는지 강도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시공 쪽에 시공 결함이라든가 모르드 발음이 좀 들떴다라든가 이질재 접합부가 불완전 시공됐다라든가 뭐 모르타르 다져넣기 부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들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공상의 결함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기존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경우에 기존 벽체인데 뭐 주방이 좀 좁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늘려서 시공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벽체가 예를 들어서 조적 벽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적 벽체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께 예를 들어서 그 기존 벽체에다가 벽돌을 잇잖아요. 이렇게 벽돌을 잇는데 벽돌을 싸서 이제 잇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철물을 좀 박습니다. 연결 철물을 좀 박아가지고 서로 단단하게 좀 연결되게 좀 하게 돼야 이런 조치를 하게 돼야 돼요. 조치를 하게 돼야 되는데 연결 부분 조인트 같은 경우에 이런 연결부 역시 그냥 뭐 서로 맞닿게 쌓는 경우가 있죠. 맞닿게 쌓게 되면은 서로 시공 이런 부분들이 서로 벽돌이 막 몰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균열이 쉽게 발생됩니다. 이게 시공상 잘못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는 이제 수직적인 결함이 발생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획 설계상으로 특히 이제 부동치마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초의 부동치마라든가 부동치마 그리고 건물의 뭐 불균형 배치, 벽돌 자체의 강도 부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부동치마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1층짜리 경로당이 단순하게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집안이 이렇게 있죠. 집안이 이렇게 있고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기초는 이제 콘크리트죠. 당연히 콘크리트로 있는데 요 집안이 좀 침하가 돼요. 집안이 침하가 되면은 땅 자체가 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좀 꺼집니다. 시공할 때 뭐 다짐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이쪽에 뭐 하수도나 이런 배관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누수가 돼요. 그러면은 그 입자 중에서 토립자가 물이 같이 쓸려 나가면서 이 토립자가 같이 쓸려 나가면서 집안이 이렇게 침하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집안이 이렇게 침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초도 당연히 이쪽이 없으니까 심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벽은 어떻게 되죠? 벽도 마찬가지로 심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부분 요만큼은 이제 침하되는 거니까 기존에는 벽은 어떻게 되죠? 요 벽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침하되려고 하고 요쪽은 침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침하가 되지 않게 이 침하되려고 하는 부분들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찢어지는 거죠. 벽체가 찢어지는 사선방에 균열이 생긴다. 따라서 이런 균열이 있을 때는 특히 사선방에 균열이 있을 때는 부동 치마가 있진 않은지 집안 치마가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조족 구조 중에서도 이제 백태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이제 끼는 거죠. 백태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외부 벽체 같은 경우에는 빗물에 의해서 모르타르, 시멘트 이제 그 줄눈 모르타르죠. 접착 모르타르가 빗물과 서로 만나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만나면서 표면에 하얀 가루가 남는 현상입니다. 뭐 반응식으로 뭐 이렇게 썼는데 결국에는 시멘트 안에 이제 그 석회질 성분이 빗물이랑 공기랑 서로 접촉하면서 이산화탄소랑 접촉해서 응결됩니다. 서로 이제 하얀 가루로 남는 게 백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지법은 뭐 잘 구워진 이 벽돌을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차양이라든가 루버 뭐 이런 비마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벽체가 이렇게 외부 벽체가 있는데 바로 지붕이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처마가 차양이 일부 좀 나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빗물이랑 닿지가 않으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뭐 흔히들 뭐 처마라든가 차양 요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루버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보통 처마 같은 경우는 한 90cm 정도? 뭐 짧을 수도 있지만 되는데, 루버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면상에서 보면은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고, 루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창문 정도 위에 한 짧게 한 30cm에서 40cm 정도로
짧게 설치하는 거예요. 짧게 설치해가지고 햇빛을 좀 막아주는 용도로 쓰이는 게 주로 루버다.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좀 살짝 한 30에서 50cm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수평 루버라고 합니다. 수평 루버라고 하고 햇빛을 막기 위한 용도다. 뭐 로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다는 로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햇빛을 많이 받고 있는 남쪽 방향, 남쪽 방향에 주로 이런 수평 로버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동쪽이랑 서쪽은 어떻게 되죠? 동쪽이랑 서쪽 같은 경우에는 해가 위에서 주로 남쪽이니까 위쪽에서 내리찌는 게 아니라 양 옆쪽에서 좀 내리찌거든요. 따라서 동쪽이랑 서쪽 방향에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칸바이 같은 걸 설치합니다. 외부에다가 그런 거를 수직 루버라고 한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하다 보니까. 자, 적용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제 합쳐진 거거든요. 합쳐진 거고 육안상으로는 콘크리트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안에는 철근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철근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정도가 비슷하다. 거의 같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기둥이 있으면은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눌러주는 힘에 잘 견뎌요.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늘어나는 힘에 잘 견딥니다. 철근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서로 잘 메꿔주는 거죠. 철근과 콘크리트는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넓게 쓰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폼 자체가 좀 무거워요. 1 입방미터죠. 가로 세로 1m에 높이 1m, 1 입방미터당 한 2.4톤 정도 나가는데 재료가 무겁기 때문에 이런 횡력, 지지라든가 뭐 이러한 어느 정도 경제 풍력이라든가 이러한 그 횡력에 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는 구조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기초판, 맨 밑에 이런 기초판이 있잖아. 기초판 같은 경우에는 기초 밑판 하단에 철근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기둥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철근도 들어가고 이런 수직 철근을 잡아주는 띠철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평으로 되어 있는 띠철근도 좀 들어가게 되고요. 요 보를 볼까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보 같은 경우에도 보 아래에도 철근이 들어가고 보 상부에도 철근이 들어갑니다. 상부에도 철근이 들어가죠. 또한 더불어서 이 하부철근과 상부철근을 서로 엮어주는 띠철근, 스트럽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띠철근까지 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슬래브도 마찬가지죠. 슬래브도 이런 그 슬래브 판이 있으면은 상부, 하부로 해가지고 철근들이 촘촘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에 좀 이상한 그림이 있죠.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부재가 보인데 이 볼을 이렇게 띄었다 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둥이 서로 이렇게 받쳐주는 건데 보만 갖다 놓은 겁니다. 보만 갖다 놓고 이 콘크리트 보에 이게 기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호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에서 아주 무겁게 뭐 한 10톤, 뭐 10톤에서 한 100톤 정도 될게 무거운 물체를 이제 갖다 놨다고 볼게요. 힘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이 콘크리트 보가 휘어지겠죠? 휘어지는데 어떻게 휘어지느냐? 이 보의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들은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늘어나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거를 이제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인장력. 그리고 윗부분은 어떻게 되죠?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 눌러지니까 압축되겠죠. 압축. 이거 당연히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압축력을 받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이 보의 아랫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늘어나니까 이러한 늘어나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늘어나는 힘에 잘 견딜 수 있는 게 철근이다. 철근. 따라서 보의 아래에 철근이 많이 들어가요. 철근이. 보통 위에도 철근이 일부 좀 들어가지만은 아래에 철근들이 인장력, 늘어나는 힘, 인장력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철근들이 거의 한 2배 정도, 2배 정도까지도 많이 들어간다. 위에는 솔직하게 콘크리트가 압축력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철근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철근들이
보호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스트러브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위에 철근도 들어가고 아래에 이 인장력을 잡아주기 위한 철근이 거의 2배 이상. 주로 이제 철근이 보호에 들어가는 철근은 인장이 그 늘어난 힘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보호의 단부를 보면은 아랫부분에 철근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경제적이에요. 어느 정도. 화재에도 강하고요. 오래 가고, 매진력도 있고, 바람에도 잘 견디고, 따라서 이 철근과 콘크리트의 특성을 보완한 구조로서 이제 압축력과 인장력에 강한 경제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니까 균열이 좀 잘 발생이 됩니다. 양생이라든가 콘크리트가 굳죠. 굳을 때 양생할 때 균열이 좀 발생을 하고 이러한 시공 관리가 일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도 이 건식 구조죠. 목 구조라든가 철골 구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따라서 뭐 철근 같은 경우는 여기 배분 순서를 보시면은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기초를 먼저 해야 되니까 기초 철근은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 탓을 하고 그다음에 기둥 철근을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 탓을 하고 그다음에 벽, 보, 바닥, 계단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벽철근을 먼저 세웁니다. 벽철근을 세우고 벽 거푸집을 세우죠. 그리고 보, 바닥, 계단 이러한 거푸집도 미리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 바닥, 계단, 철근, 배근을 그때 나중에 또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철근, 배근 순서는 공사 순서와 마찬가지로 기초, 기둥, 벽, 보, 바닥, 계단 이런 순서로 철근을 시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inforced 콘크리트다. 따라서 이 앞 글자를 따라서 RC조라고도 부릅니다. reinforce라고 하는 거는 강화시키다, 강화하다. 콘크리트긴 콘크리트인데 철근으로서 강화된 콘크리트다 해서 reinforced 콘크리트라고 얘기하고 흔히들 줄여가지고 RC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런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는요, 이렇게 내력벽, 힘을 받아주는 벽체가 있는 내력벽 구조, 내력 구조죠. 그리고, 내력 구조 같은 경우 벽식 구조죠. 벽식으로 슬래브와 벽으로 되어 있는 벽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중, 힘을 슬래브에서, 벽을 통해 가지고 기초 지반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따라서 이 벽이 있느냐, 벽이 있으니까 벽식 구조다. 이 내력벽 마찬가지고요. 이 벽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시공비도 마찬가지. 시공비는 이게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고 공사기간도 일부 조금 짧은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바닥 올림이 벽을 타고 세대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세대로 전달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단점도 일부 조금 있고 그렇지만 요 소음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한번 다음 라면 구조까지 한번 보고 이 부분도 한번 살짝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단점으로서는 구조 변경이 조금 어렵죠. 구조 변경이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멘 구조죠. 라멘 구조는 기둥이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보를 거더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과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큰 보라고 하고 거더라고 해요. 거더 영어로 거더라고 하고 그러면 이러한 거더와 거더를 연결하는 보는 요거죠. 요 보는 작은 보라고 하고 빔이라고 합니다. 빔. 따라서 기둥과 볼을 접합해서 일체화되어서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 이거를 라멘식 구조라고 합니다. 라멘식 구조. 라멘식 구조는 아무래도 제일 장점은 어느 정도 층고가 높고 새로운 구조 변경이 좀 가능하죠. 뭐 기둥이 모든 힘을 받아주니까 넓은 공간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공간 활용성이 높아져요. 다만 바닥 소음 자체가 보아 기둥을 타고 분산되기 때문에 소음이 상대적으로 벽식 구조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적게 납니다. 단점은 공사 비용이 높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횟수가 적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둥만 있고 뭐 한 층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기둥만 있고 슬래브만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되지만 이게 슬래브만 있는 게 아니라 보가 들어가죠. 보가 콘크리트 보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층고는 일정해야 됩니다. 층고는 일정해야 되는데 보가 있으면은 층고가 보가 있는 만큼 층고를 높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슬리브가 있고 돼야 되기 때문에 보의 깊이만큼 이 층고가 아무래도 좀 높아져요.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한 30cm에서 한 50cm 차이라고 하더라도 10층이면은 한 5m, 5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벽축 구조로 할 때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라고 한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높이 제한이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를 이러한 라면 구조라고 한다고 하면 8층까지밖에 못 짓겠죠. 두 개 층이 날라가죠. 이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손실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층간소음 얘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층간소음 이 정도가 그 여러 가지 논문상으로 인해 가지고 논문상에서 이런 실험을 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소음 차이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벽식 구조와 라면 구조의 한 소음 차이가 한 3에서 한 5데시벨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뭐 소음 기준을 보면은 뭐 한 50데시벨 이하 뭐 돼야 된다. 뭐 중량 충격음, 경량 충격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데시벨이면 아주 적은 거예요. 적은 거라서 돈에 들어가는 비해서 층간소음의 비용 그 효과는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량판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게 최근에 한 재작년인가요? 이제 인천 쪽에서 한번 사고 난 게 있죠. 이렇게 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라멘 구조인데 보가 있으면은 경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무량판 구조예요. 무량판 구조는 기둥과 이 슬래브만 있는 거, 슬래브만 기둥과 슬래브만 있는 거죠. 이 너무 기둥과 슬래브만 있기는 되게 부담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딴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자, 기둥이 있고 슬래브가 있다고 봅시다. 슬래브가 있으면은, 자, 이게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면은, 위에 하중이 무거운 하중이 많이 작용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구조가 취약한 게 이 기둥 주변 요쪽에 좀 취약해요.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쉽고 우리 삼풍백화점 있죠.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이러한 무량판 구조였어요. 무량판 구조여서 기둥과 슬래브가 바로 만나기 때문에 이 접합부가 약하다. 따라서 균열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하기 쉽고 이게 붕괴될 우려도 있다. 다만 되게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무너지는 부분들 이렇게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둥 주변이 균열이 가고 무너지기 쉬워서 일부 그 요 기둥이랑 슬래브가 만나는 부분에 일부 조금 더 네모난 지판이라는 걸 좀 설치하기도 합니다.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공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돼야 되겠죠. 이 기둥과 슬래브가 만나는 부분에 철근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의 뭐 작은 철근들이 거의 한 수백 개씩, 100개, 200개씩 기둥 한 개소당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엄청나게 뭐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의 단점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장점 같은 경우는 공기가 단축되죠. 그리고 경제적이죠. 층고가 높게 쓸 수도 있고 이 한 층, 두 개 층 더 많이 쓸 수도 있겠고 층간소음도 일부 적게 되겠고 단점은 이 아무래도 슬래브 두께가 기둥과 슬래브가 바로 만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보가 있는 경우는 슬래브 두께가 한 150에서 한 200mm만 돼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둥과 슬래브가 바로 만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한 450 정도? 400에서 450 정도 두께가 좀 두꺼워져요.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럼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고 이 콘크리트 자체가 무겁다고 그랬죠? 하중도 많이 되겠고 이게 뚫림 전단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 주변에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손상이 양생하면서 콘크리트가 굳어지면서 좀 균열이라든가 손상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콘크리트에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이 들어가서 콘크리트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시멘트도 있지만은 이 자갈 있죠? 자갈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또한 더불어서 물이 들어가는 건데 이 물이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증발하게 되죠. 증발하게 되면서 또 열을 냅니다. 열을 내기 때문에 이 열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게 돼요. 균열이.
주로 그렇게 철근 길이를 따라서 슬래브 바닥판에 철근 모양처럼 네모난 격자 모양의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거북 모양의 이제 거북 등껍질 모양의 이런 균열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는 콘크리트가 양성되는 과정 중에서 열이 발생을 하고 물이 증발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발생을 한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조 수축, 표면에 이제 수분이 증발하게 되죠. 콘크리트를 자세히 보면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 표면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고 균열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렇게 등껍질 모양처럼 표면에 균열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 건조수축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데 건조수축 균열은 주로 이제 이런 그 오른쪽에 이런 사진처럼 등껍질 모양처럼 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균열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철근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철근이 노출되면 어떻다? 철근의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한 두 배, 세 배까지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더 철근 주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를 더 떨어뜨리게 되겠죠. 떨어뜨리게 되면서 이 노후화가 더 가속화된다. 건물이 더 손상이 빨리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크리프? 요건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 이 크리프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번 그 콘크리트 자체의 변형이 나오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한 번 처짐이라든가 휘어짐이 발생이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변형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크리프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철골 구조는 스틸 프레임 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철골 구조는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족조와 뭐 철근 이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H빔 이런 거를 쓰는 거죠. H빔 이런 구조를 쓰는 게 철골 구조다. 다만 H빔과 같은 부분을 쓰기 때문에 철골 구조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접합부가 중요합니다. 기초와 이 H빔 기둥이 만나는 부분 또한 이 H빔 기둥과 보가 서로 만나는 부분, 보와 보가 만나는 부분 이런 접합부가 중요합니다. 이런 접합부가 보면 이제 볼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볼트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볼트로 다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 볼트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접합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응력 변형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큼의 힘을 주어야지 철근이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힘만 주어도 이제 변형이 된다. 이게 콘크리트와 강제의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이걸 곡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따라서 철근 자체가 이 힘을 더 많은 힘에 견딜 수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오른쪽 온도에 의한 강성 변화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화재 같은 경우 특히 온도가 이 화재가 나게 되면 온도가 250도, 500도, 750도 막 1000도 가까이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 화재 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철근의 강도가 떨어진다라는 건 얘기죠. 따라서 화재가 한번 발생되면은 이러한 그 H빔, 이게 철골조 이런 부분들이 변형이 되죠. 많이 되면 뭐 휘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변형되면은 쓸 수가 없다. 그냥 강도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철골 구조는 어떻다? 품질이 균열하고 자유로운 형상의 설계도 가능하지만 강도가 커서 부재를 경량화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어요. 넓은 공간. 그렇지만 단점은 뭐 재료가 일단 고가고 열에 일단 약해요. 그리고 부식이 약한 게 제일 단점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그림은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부르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철골 구조인데 아까 접합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뭐 접합, 볼트, 그냥 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볼트예요. 말 그대로 진짜 볼트거든요. 여기 일반 볼트, 뭐 고장력 볼트 있잖아요. 고장력 볼트라는 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러한 접합부에는 볼팅을 다 한다. 볼트 접합을 많이 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런 부재가 만날 때 이제 용접을 하는데 요거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맞댄 용접
그 다음에 뭐 모살 용접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보시면 돼요. 이런 맞대는 용접은 뭐냐면은 철골 부재와 부재가 서로를 맞대는 거죠. 끝에 마그리면을 단부면을 맞대게 하고 맞댄 면을 이렇게 좀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그 사이를 용접하는 거죠. 이거를 맞댄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살 용접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어, 철골 부재, 철판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났다고 쳐봐요. 만났다고 하면은 요 모서리를 용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용접 모서리를 용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모살 용접이다라고 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용접도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모양 이상하죠. 딱 봐도 딱 봐도 뭐 균열 용접 부위에 균열이 가거나 모양 이상하거나 이렇게 좀 뭐 들어온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철골 자체가 일부 뭐 손상된 부분도 있고 균열이 난 부분도 있고 이러면 잘못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용접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목 구조 한번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우든 스트럭처라고 하죠. 우든 스트럭처라고 하고 주요 구조물을 이제 목재를 사용해서 이제 한 거죠. 뭐 소규모 건축물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요즘 주택 같은 경우에도 목 구조가 일, 일부 철골 구조 이렇게 좀 사용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 구조는 좀 가볍잖아요. 나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이런 부분들 뭐 뉴스에도 보시죠. 지금 다 날아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은 이런 목 구조로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목 구조가 되게 횡령에 좀 약하다. 그래서 장점을 일단 살펴보면은 경제적이고 시공도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다만 단점으로는 불타기도 쉽고 그리고 부패가 쉽게 발생을 하고 그 바람이라든가 이런 횡력 이런 그 변형이 좀 쉽게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뭐 목구조는 뭐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그 여름에 뭐 장마가 있잖아요. 비가 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되게 어디 외부에서 뭐 좀 누수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조체 자체가 부패가 이제 발생하기 쉽고 화재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지만은 이 목재 다 또 수입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경제적이지도 않아요. 일부 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따라서 단점도 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주택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못 구조를 하게 되면은 뭐 보험 같은 것도 들잖아요. 화재 보험. 화재 파악이 쉬니까 화재 보험이 어떻다? 비싸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 자, 한옥인데요. 한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로당 이런 데를 좀 보다 보면은 이 한옥도 보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예전에 뭐 한 70년, 80년 된 건물인데 예전에 뭐 그 서당으로 쓰다가 뭐 지금 현재는 뭐 경로당으로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이 한옥의 이제 주요 부재만 일단 보면은 한옥은 어떻게 되죠? 지금 왼편의 그림을 보는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바닥에 보면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가 있고 방 같은 경우에는 온돌 난방을 하게 되겠죠. 온돌로 해가지고 난방을 하게 되고 일단은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 제일 힘을 많이 붓는 부분, 요 부분을 대들보라고 합니다. 대들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얹는 게 종보, 그 다음에 이렇게 종돌이, 용마를 얹기 위해서 윗부분 올려주는 부분들을 대공이라고 하죠. 대공이라고 하고, 맨 윗부분을 용마루라고 합니다. 용마루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표시 있는 것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편에 사진 보면 이게 이제 대들보가 되는 거죠. 대들보가 되고, 이게 종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공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지붕을 또 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런 석가래, 요걸 석가래라고 하잖아요. 예, 석가래를 다 얹어가지고 지붕을 얹게 되는 거죠. 자, 이 한옥 지붕은 그 형태에 따라서 이런 팔짝 지붕,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모임 지붕인데, 팔짝 지붕 같은 경우는 한자로 이렇게 팔자 있잖아요. 예, 팔자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팔짝 지붕인 거죠. 이 팔짝 지붕 같은 경우는 맞배 지붕과 좀 비교를 할 때 비가 옆에서 들이치게 되면은 맞배 지붕 같은 경우는 요쪽에 비에 좋기 쉽잖아요. 이런 단점도 보완을 해줍니다. 옆에도 이제 지붕 모양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둥이 있으면은 요렇게 그 다 이 나무 조각조각을 다 못 하나 안 쓰고 이렇게 다 그 엇갈리게 맞물리게 하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 공포 형태에 따라서 이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으면은 주심포. 그리고 기둥 위에 공포가 있는데 하계 날개 모양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입공. 그리고 기둥 위에만 이렇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은 다퍼 형식. 따라서 주심포 양식, 입공 양식, 가포 양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공포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공포가 뭐 간단하게 하면은 뭐 이런 형태로 공포가 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처마, 지붕을 이제 얹게 되는데, 이 공포가 있으므로 어떻게 되죠? 공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할 때 기둥을 안 젖게 하죠. 기둥을 안 젖게. 처마 길이를 더 넓게 뺄 수가 있어요. 요만큼만큼 더 처마를 넓게 뺄 수가 있는 역할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다가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도 다 하는 거죠. 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또 나왔네요.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근 구조와 철골 구조를 합친 겁니다. 합친 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고층 건물에 좀 많이 사용되고 철골과 뭐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쓰이는 거죠. 같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될 수가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